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33살의 평범한 며느리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정은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자리한 34평 아파트에서 남편과 5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면 아직도 희미하게 새집 냄새가 납니다. 2년 전에 입주한 이 집은 민정 부부에게는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였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아들의 장난감들이 예쁘게 정리되어 있고 주방에는 친정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통들이 냉장고 안에 차곡차곡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안정적인 가정처럼 보입니다. 남편은 구급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민정은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꾸려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웃들 눈에는 젊은 부부가 내 집까지 마련하고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매월 식탁 위에 놓이는 대출 고지서를 볼 때마다 민정의 가슴은 무거워집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100만 원이 넘어가고 남편의 공무원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번 달도 또 모자라네. 민정은 가계부를 펼쳐놓고 한숨을 쉽니다. 아이 유치원비, 생활비, 대출 이자를 계산하고 나면 늘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친정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친정 어머니는 딸의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매달 조용히 생활비 봉투를 건네주십니다. 우리 딸 힘들지? 이거라도 보태서 써라.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민정은 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민정에게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과의 관계였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복잡한 가족 관계는 민정에게 늘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우는 민정보다 2살 연상으로 결혼 초기부터 미묘한 갈등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신우는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살고 있었는데 가족 내에서의 발언권이 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민정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언니네는 맞벌이잖아요. 신우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정은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고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설명해도 신우는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잖아요 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때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아직 33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는 일, 그리고 복잡한 시댁 관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면, 남편이 늦은 밤 퇴근해서도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을 볼 때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여유로워질 거야. 그녀는 늘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친정의 도움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남편이 승진하고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자신도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민정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아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것이 일과의 시작입니다. 오후에는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며 아이가 돌아오면 함께 놀아주고 숙제를 도와줍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지만 민정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시련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민정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1장 갑작스러운 병원 소식.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그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직장에서 업무에 한창 몰두하고 있던 그녀는 신우의 이름이 화면에 뜬 것을 보고 살짝 의아했습니다. 평소 안부 인사조차 드물었던 신우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언니, 지금 어디세요? 엄마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세요. 신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며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뇌경색 초기 판정이 나왔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긴장된 분위기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신우를 만났을 때 그녀는 예상과 다른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신우는 울먹이기보다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 오셨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앞으로 몇 주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1인실로 옮기고 24시간 간병인도 고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시어머니의 상태를 묻기도 전에 신우는 이미 치료비 계산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성스러운 간병보다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신우의 태도에 그녀는 미묘한 당황감을 느꼈습니다.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15만 원이고 1인실 차액이 하루 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7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언니네도 매주 150만 원씩은 보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신우의 말을 들으며 그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치료가 최우선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고액의 비용 요구와 함께 마치 자신은 돈만 되면 되는 존재처럼 취급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족이 위기를 맞았을 때 보여야 할 모습일까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함께 신우의 태도에 대한 의문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녀가 병실에서 마주하게 될 더욱 놀라운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2장 신우와의 오래된 갈등. 결혼 생활 초기 그녀는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우와는 나이도 비슷하고 같은 여성으로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순진한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그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맞이한 신우의 생일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신우는 갑자기 제안을 하나 꺼냈습니다. 언니, 우리 생일이 한 달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매년 따로 하면 번거로우니까 합쳐서 하는 게 어때요?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언뜻 듣기에는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이 제안 뒤에 숨겨진 의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우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각자 생일을 따로 치르면 신우는 그녀의 생일에 축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합쳐서 치르면 그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둘 다 절약되는 거고요. 그녀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신우의 논리대로라면 자신의 생일 축하를 위해 자신이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새 가족 구성원으로서 화합을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합동 생일 잔치가 열린 날 그녀는 더욱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케이크는 신우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였고 장소도 신우가 선택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심지어 축하 메시지가 적힌 케이크에는 신우의 이름만 크게 써져 있었습니다.
아, 언니 이름도 써달라고 하는 걸 깜빡했네요. 괜찮죠? 어차피 우리 합동 생일이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합동 생일인가요? 제 생일을 축하받으려고 제가 돈을 내는 게 맞나요?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나. 그냥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일들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의 생신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신우는 항상 자신만의 계산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조카의 돌잔치 때였습니다. 그날 신우는 가족 회비에 대한 새로운 룰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임 때마다 돈 문제로 복잡하니까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하죠. 가족별로 월 회비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명절이나 생일 때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요. 그녀는 이 제안이 나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내놓은 회비 책정 기준을 듣고는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언니네는 맞벌이니까 월 30만 원, 저희는 제가 육아휴직 중이니까 15만 원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 수로 따지면 그녀 집은 부부들, 신우 집은 부부와 아이까지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의 계산법에서는 아이는 제외되고 오히려 육아휴직이라는 이유로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임에서 쓰는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만큼만 쓰죠. 남는 돈은 다음 달로 이월하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 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가족을 위한 거니까 회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결국 그녀가 내는 회비는 신우 가족의 생활비 보조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는 명분 앞에서 그녀는 차마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피로감이 쌓여갔습니다. 신우는 언제나 공평함과 가족애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늘 손해를 보는 쪽이었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시부모님 앞에서는 며느리로서 조화를 깨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카의 돌잔치에서 받은 답례품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낸 돈으로 마련된 선물을 답례품으로 받고 있다는 현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가 과연 진정한 가족애일까요? 아니면 그저 약자의 선량함을 이용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때의 그녀는 아직 이 모든 갈등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풍파로 발전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게 되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녀가 병실에서 목격하게 될 더욱 충격적인 신우의 민낯에 관한 것입니다. 3장 남편의 병과 신우의 무심함. 결혼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그녀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남편이 목에 작은 혹이 생겼다며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갑상선 암이래.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암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무겁고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괜찮아,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일단 큰 병원으로 가서 정확한 검사부터 받아보자. 그녀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갑상선 암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갑상선 암은 다른 암에 비해 완치율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수술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 부분을 절개하는 큰 수술이었고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서울의 큰 대학병원은 예약이 몇 달씩 밀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정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 쌓아둔 인맥을 총동원해 주셨습니다. 걱정 마라 딸아. 아버지가 알아보는 교수님이 계시니까 빨리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 친정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들은 일주일 만에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친정 부모님께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사위의 병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발로 뛰어주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대학병원 병실에서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고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연약해 보였습니다. 무서워?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금. 만약에 뭔가 잘못되면 어쩌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 초기라서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힘내자.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시부모님과 신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반가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남편도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아들 괜찮겠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다고요. 그녀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신우는 병실 한쪽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수술이 내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저 내일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요. 그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자신의 약속을 걱정하다니요. 수술 시간은 보통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확한 시간은 수술해봐야 알 수 있대요. 아, 그럼 제가 오전에 잠깐 들렀다가 가면 되겠네요. 아, 맞다 오빠 이거 진짜 암이에요. 갑상선 암이라고 하니까 뭔가 심각해 보이지 않는데요. 신우의 태도는 마치 형이 감기 걸린 것처럼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암은 암이에요. 다행히 초기라서 치료가 잘 될 거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큰 수술인걸요. 아, 그런가요? 근데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건 금방 낫잖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날 밤 신우는 일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오전에 올게요. 오빠 수술 잘 받고요. 신우가 나간 후 병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부모님도 딸의 태도가 서운하셨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 당일 그녀는 새벽부터 병원에 나와 남편을 돌봤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일찍 오셔서 사위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반면 신우는 약속했던 오전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그녀는 벽에 걸린 시계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상보다 수술이 길어지자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서야 신우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신우는 마치 지하철이 연착된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면서도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완전히 제거했고 다른 곳으로 전이도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녀는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복실에서 마취해서 깨어난 남편을 보며 그녀는 새삼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정으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과 형식적으로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의 차이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며칠간 병원에 머물며 사위를 돌봐주셨고 시부모님도 나름대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수술이 끝나자마자 그럼 이제 괜찮겠네요 라며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런 신우의 무심함이 앞으로 훨씬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저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정한 가족이라면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는 신우의 무심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충격적인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사장 반복되는 돈 요구. 남편의 수술이 끝나고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인해 가게는 이미 빠듯해진 상태였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완쾌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신우로부터 예상치 못한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의 휴대폰에 시댁 가족 단체 톡방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회복을 축하하는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확인하고는 당황했습니다. 언니, 오늘 부모님과 외식했는데 10만 원 나왔어요. 가족 회비에서 충당하려고 하는데 이번 달 회비가 부족하네요. 30만 원 송금 부탁드려요. 그녀는 화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월 회비는 이미 보냈었는데 벌써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신우가 부모님과 먹은 식사비까지 가족 회비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황당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부산에 있는 친구 결혼식에 가는데 KTX 표값이 20만 원 나왔어요. 가족 교통비니까 회비에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역시 회비가 부족하네요. 50만 원만 더 보내주세요. 그녀는 식탁에 앉아 대출이자 고지서와 생활비, 가계부를 펼쳐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의 수술 이후 치료비와 약값, 그리고 남편이 회복하는 동안 줄어든 수입까지 고려하면 그들의 가게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상황이 이런데 계속 이렇게 돈을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신우 개인적인 일까지 가족 회비로 처리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좀 힘들어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내가 아파서 벌이도 줄었는데 미안해. 남편이 미안해한다는 말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것은 자신들인데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되면서 신우의 돈 요구는 한층 더 구체적이고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언니, 엄마 간병비 계산해 봤는데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우리가 350만 원, 언니네가 350만 원씩 부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첫 번째 350만 원 송금해 주세요. 그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350만 원은 그들 부부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더욱이 신우는 간병비 내역이나 영수증 같은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만 통보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간병비 내역을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병원비 영수증이나 간병인 계약서 같은 것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신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언니, 가족끼리 그런 것까지 따져야 하나요?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믿고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가 아픈데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신우는 오히려 그녀가 의심하는 것처럼 몰아가며 가족애를 운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치료비로 인해 이미 가게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증빙도 없는 거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식탁에서 가계부와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출 이자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신우의 끝없는 돈 요구는 그들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신우가 마치 그녀가 돈이 많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가게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 간병하느라 제가 회사를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월급이 없어질 텐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번 달부터 1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우는 시어머니 간병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생활비까지 그녀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간병은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 놓고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저도 가족을 도우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도 상황이 어려운데 이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돈만 요구받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신우는 영수증 하나 보여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믿고 보내라고만 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신경했나 보다.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이야기해 볼게. 하지만 그녀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의 문제였다는 것을요. 신우는 그녀를 가족의 일원이 아닌 그저 돈을 대는 호구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계속 뜨는 신우의 메시지들을 보며 과연 이런 관계가 건강한 가족 관계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녀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신우에게 당당히 맞서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5장. 며느리의 내적 폭발. 새벽 2시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진 가운데 식탁 위에만 작은 전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산기와 가계부를 앞에 놓고 또다시 숫자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 오직 그녀만이 이 무거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받은 신우의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언니, 추석 성과금 나왔죠? 120만 원만 더 보내주세요. 엄마 간병비가 부족해서요.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그녀는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터져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우는 그녀의 가정사정은 전혀 묻지도 않은 채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돈을 요구했습니다. 추석 성과급이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의문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돈까지 자신의 것인 양 여기는 신우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번 달 지출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남편의 정기검진비,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대출 이자까지. 숫자를 더할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지? 그녀는 가계부 여백에 지금까지 신우에게 보낸 돈을 적어보았습니다. 가족회비라는 명목으로 보낸 돈, 시어머니 간병비, 신우의 생활비 지원, 각종 핑계로 요구받은 돈들까지.
계산해보니 벌써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남편의 치료비 걱정도 덜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장 속상한 것은 신우가 마치 그녀가 돈이 넘쳐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는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남편이 큰 수술을 받은 후라 의료비 부담이 컸다는 것도 신우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친정 어머니와의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딸아, 너희 요즘 살림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엄마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가? 친정 어머니는 사위의 수술비 걱정까지 하시면서도 또다시 경제적 부담을 지려고 하셨습니다. 반면 신우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며느리로서의 체면을 위해서 참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 간병은 자녀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야. 왜 나 혼자서만 이 모든 짐을 져야 하는 거지? 그녀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정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답답함과 억울함이 명확한 깨달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우는 시어머니의 딸이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간병은 전문 간병인에게 맡기고 비용은 며느리에게 전가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활비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자녀의 모습일까요? 그녀는 가계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신우가 요구한 돈들은 대부분 명확한 영수증이나 증빙도 없이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요된 것들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정말 선을 그어야 할 때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착취를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보호해야 할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신우의 요구에 끌려다니다가 정작 자신의 가족이 무너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산기의 전원을 끄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애란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공평하게 책임을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이제는 정의로운 용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부터라도 그녀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신우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가계부를 덮으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먼저야. 그 밤 그녀는 오랜만에 속 시원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정의로운 분노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드디어 그녀가 신우와 정면으로 맞서게 되는 운명적인 대결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